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차 접종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에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청주를 갔고 대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남을 왔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은 이 세 곳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대한민국 중심의 허리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JP 묘소부터 먼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묘소를 방문해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한나라의 참 운명을 짊어지고 고군분투하시던 분의 묘소치고는 참 초라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우선 묘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따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흔히들 충청도라면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그런 고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코미디언이나 개그맨 중에서 충청도 출신이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데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남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오기 전에 지역 공약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지역 공약이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지역 공약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지역 공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청도 전체를 어떤 식으로 충청도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나 똑같이 합니다. 전주를 가서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북의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나는 그 공항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호남 지역을 전체 아우르고 끌고 갈 수 있는 공항은 이미 무안국제공항이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거리에 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여객과 물류가 과연 수송이 가능한 공항이 될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10년 내에 플라잉카 시대가 온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그게 미국 일부 주에는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상용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도 플라잉 사업본부라는 게 지금 생겼습니다. 플라잉카 사업본부라는 게. 이게 자동차가 도로를 가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국내 공항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국내 공항이라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10년 내에 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이게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10년 내 플라잉카 시대가 오게 되면 국내 공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좁은 나라에서 공항은 지금 아마 10몇 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곧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관문공항으로 하자. 인천, 무안, 그리고 가덕도, 그 다음에 군위, TK 이런 식으로 4대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하늘길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공항은 앞으로는 민간공항은 국내선 공항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제주도 가는 정도의 공항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문제도 지금 곧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거선 시대가 옵니다. 나르는 배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배가 물 위로 날아가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위거선은 이미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것은 위거선이 지금 일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 위를 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10년 후에 도래하게 되면 제주도도 공항이라는 게 국내선 비행기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부산서 위거선 타고 그리고 목포서 위거선 타면 그건 40분 만에 날아갑니다.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공항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사람들의 염원이 새만금 국제공항인데 나는 그거 옳지 않다. 대통령 나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데 국가 100년 대계로 보면 그런 식으로 공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통일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마침 2025년까지 삼성에서 아산 탕정지구의 디스플레이 공장을 13조를 추가 투자해서 대규모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이야기죠. 문제는 산학 연계가 되어서 지역 대학 졸업자와 삼성 아산 탕정 공장과의 산학 연계를 해서 인력은 전부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삼성과 협의해서 지역 대학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산 탕정지구에 삼성 단지가 들어와서 충남의 GRDP가 지금 전국에 지금 3위입니까? 4위입니까? 서울, 경기, 그 다음 아마 충남이죠. 3위가 됐죠. 저 기억에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이나 지역에 산업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런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하고 지역 대학하고 산학 연계를 맺어서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협력을 해서 만들면 아마 지역 대학이 폭발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을 하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지역에서 찾자. 그래서 기업체와 협의해서
지역대학 육성책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책 우리가 부러지던 지가 30년이 넘습니다. 그래도 지방대학 육성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지역 산업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하고 졸업하면 바로 연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지역의 기업체들이 서울에서 인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지역균형발전에 또는 지방대학 육성책, 지역의 또 지방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필 총재님을 처음 아침에 내려오면서 방문을 한 것은 총재님이 살아계실 때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한테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당은 달라도 김종필 총재님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총재님을 자주 찾아뵈었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택도 받고 병원에도 갔고 늘 저한테 참 해안과 그리고 정치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려오면서 그분의 묘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분 묘소하니까 특이하게 본 것이 총재님 묘소 바로 밑에 조그마한 묘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혜리 여사님 그 따님한테 이게 무슨 묘입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박영옥 여사님이 키우던 강아지래요. 왜 강아지를 개를 여기 묻었습니까? 이러니까 박영옥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박 여사님이 데리고 있던 치아와라고 부릅니다. 개 이름이 반이고 그 개가 시금을 전폐하고 영정 앞에서 영정만 보고 있었답니다. 일주일간. 그리고 굶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개의 묘를 김종필 총재님 발 밑에 봉분을 만들어서 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요즘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그런데 참 특이한 경우를 경험했다. 내 페이스북에 한 줄을 썼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충남에 와서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기자분들의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충남 기자분들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질문해 주시죠. 천안을 방문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 이은준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그거 좀 벗고 좀 해주시면 잘 안 들려요. 연합뉴스 이은준 기자입니다. 충남에 오셨는데 지금 보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충청 대망론이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대망론은 JP 계실 때도 있었고 반기문 총장 계실 때도 있었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종필 총장님 계실 때도 있었고 반기문 사무총장 계실 때도 있었다.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아마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겠죠. 아마 아버님 고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선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네. 말씀도 지역적인 건데 혹시 충남과 뭐 인연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충남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85년 1월부터 87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청주 시민으로 살은 적이 있습니다. 뭐 충청인으로 해도 되겠죠. 아마 2년 6개월 동안 주민등록을 청주에 두고 살았으니까 저도 후보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뭐 딴 사람 있습니까? 저는 충청인으로 2년 6개월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사할 때입니다. 청주지검 검사할 때는 대전을 자주 왔고 그렇게 왔습니다. 뉴스원 이시우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 중에 충남 한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충남의 발전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충청이 차지하는 역할, 뭐 어떤 미래 모습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좀 여쭤보시죠. 예? 대한민국 발전 예. 전체 안에서 예. 충청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뭐 어떤 예. 이 충청이 한반도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딱 중심에 있어요. 이 중원가면 충북 정원이 그게 대한민국 배꼽이라고 하죠. 딱 배꼽이에요. 거기가 딱 중심이에요. 중원군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튼튼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그리고 중심축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가서는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를 지금 오송지구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시약처하고 다 내려가고 바이오 단지를 청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와서는 삼성전자가 평택하고 기흥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거기 있고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여기 다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단지를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더 확대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을 갖다가 유치를 하는 것이 충남 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중심축을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산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재배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가전 문제도 사실 가전 제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동남아로 다 빠져나갔어요. 삼성의 가전 부분은 거의 베트남으로 다 가버렸죠. 그 다음에 LG 가전 부분도 상당수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국외로 나갔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품을 리쇼링하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충청스테이 이재분 기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소신에 있으시면 어떠한 뭐 생각보다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요거 좀 보고. 네. 예. 지금 그 천안도 물론 그렇지만 춘천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역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 이거를 철회하라 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 중앙 정치인들이 그쪽에 아무래도 표가 많고 국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 70년대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발전을 했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또 산업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지금 수도권 완화를 계속 주장을 하시고 수도권 완화 반대 계속 묶어두라 이래 주장을 하시는가 하면 그럼 수도권에 왜 이게 산업이나 첨단 산업이 집중되어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고 수도권만 묶어라 이래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만 거기까지만 내려오고 그 이하로 내려오질 않아요.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회사가.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혁신도시를 한다고 각 지방마다 그 혁신도시를 하고 지역의 공공기관을 다 내려보내고 했어요. 근데 균형 발전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이 내려간다고 해서 주말 되면 그 사람들 거기서 생활을 합니까? 다 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가족들 다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산업 재배치를 대한민국에 골고루 하려면 이제는 하늘길을 열어야 되는 시대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 제품, 특히 항공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이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이 지방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전부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길을 분산하자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98.2%가 집중되어 있는 여객과 화물을 전국 4대 지역으로 권역으로 나눠서 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남 지역에 가면 호남 500만은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유럽과 미주까지 직항로를 갈 수 있는 여객과 물류를 하늘길을 열자. 불경 840만 인구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첨단 산업 또는 항공화물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서 거기로 가라. 인천공항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충청하고 그 다음에 TK는 1000만가량 여객과 그리고 물류들은 전부 묶어서 지금 TK 지역의 군위군에 신공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묶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여객과 물류를 분산을 하게 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그때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두 번째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없게 지역에서 자족적인 기능을 갖추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입니다.
교육과 의료 문화가 수도권 못지않게 지역에서도 그게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아프면 전철 타고 서울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을 없애려면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지역에도 삼성병원 못지않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의료 문제 때문에 서울 가는 일이 없을 거고, 그 다음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역에서 특화산업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걸맞는 지역대학하고 산학 연계를 해가지고 인재들을 전부 지역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어지죠. 지역 대학생들이 그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오페라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될 그런 문화 수준도 지역에서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국이 골고루 발전을 하게 되고 지역이라고 차별 받지 않게 된다. 지금 그런 아무런 제반 여건을 갖추지도 않고 수도권 억제 정책으로만 지역에서 이래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수도권 억제한다고 지역 발전은 되지 않아요. 기업이 안 내려온다니까. 기업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물류 비용이 폭발하고 지역 인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업이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억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4대 관문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대거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있는 그 주변에는 전부 산업 재배치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러니까 청주가니까 청주공항을 이제 관문공항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게 필요성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공항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근대화의 길을 열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21세기 하늘길 여는데 제일 주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모든 첨단 산업들을 하늘길 여는 데서 2시간 내로 다 재배치를, 수도권에 모여 있는 걸 재배치를 해보자 말이에요. 솔직히 수도권에서요, 지금 아마 SK에서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 하려고 하는데 평당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여 내려오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평당 10,000원도 안 되게 공장을 지을 여건을 마련해주고, 인력 공급 충분히 되고, 거기다가 물류 이동할 수 있는 길만, 하늘길만 열어주면 기업이 뭐 하려고 수도권에서 평당 1,000만 원짜리 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할 겁니까? 내려오죠. 그 경제 원리상 간단해요. 그렇게 여태 지난 30년, 40년 동안 수도권 억제 정책을 하고 수도권 대학 정원 억제 정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지방 균형 발전을 했는데 그만이 늦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또요. 기자분들 이제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 다 질문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원 동지들 좀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님. 전환 아산 자유신연대 회장 장혁입니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홍준표 예비후보님은 진실의 순간에 좌우면하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의 순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인천시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덮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천시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진전된 입장, 명확한 입장,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진실의 순간에 좌우면하지 않는 결단의 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 제 개인적인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 지도부가 홍준표만 제거하면 당이 자기 것으로 되는 거로 착각을 하고 공천을 배제를 당했습니다. 전 뭐 26년 해보면서 처음 당하는 거라서 그래서 세 군데나 옮기다가 결국은 선거 29일 전에 무소속으로 대구 갔는데, 대구 간 것은 다른 곳은 제가 출마하면 우리 당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어부지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는 가보면 제가 출마를 해서 당선되든 떨어지든 간에 민주당 후보는 되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우선 대구를 갔고, 대구 수성구 어뢰 간 거는 또 대구 12개 지역 중에서 11개 지역은 제가 이제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를 해요. 근데 아무리 선거지만은 제가 당대표 때 같이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돼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기는 난감해서 수성구 얼마나 그게 제가 인연도 없고 현역 의원이 없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거기 갔는데, 지난 총선에 어떤 짓이 있었는지 저로서는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배척돼서 나와 있다가 29일 동안 제 선거만 하다 보니까 어떤 유형의 부정선거인지 저로서는 보고를 받은 일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냈어요. 수성을에서는 없었던 것 같다. 수성구 을에서는 뭐 부정선거 있었으면 내가 무소속 나가서 됐겠냐.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하고 저는 사실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법원 재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아마 총대를 쥐고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총선 때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해드릴까요? 다른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지금 인천 연수도 그렇고요, 경남 양산을도 그렇고 재검표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황교안 전 대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홍준표 예비후보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6학년짜리 딸내미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님 무시하시는 거 저 사람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내 딸내미가 홍준표 후보님 좋아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 실망시키지 마시고 홍준표 예비후보님 같이 연민하시는 분이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치적 유불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결단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마음은 내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주도했던 분들이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동이 돼서 해야지. 저는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막장공천을 당해가지고 저를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그 선거를 제가 주도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앞장서서 해달라, 그거는 좀 무리한 말씀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대처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예비후보가 깃발 들고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나는 황 대표 따라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그건 황 대표 따라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번 그 양반이 잘못해서 지난 총선 참패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참패하고 난 뒤에 물론 위장평화회담 때문에 참패를 했지만 나는 그 책임지고 나가서 무려 3년 동안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한테 가서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저한테 그걸 갖다가 총대에 메고 나가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난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후보님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죠. 나는 옳고 그런 걸 따져도 그 당시에 일은 경험한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당시 당사자들이 좀 나서서 그렇게 해결해야 될 거지, 황 대표가 앞장서 나갔다고 니는 따라가라,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원성동에 사는 김명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와 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또 남의 일이 아니고 너무나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천안의 박찬주 후보님께서도 이렇게 대통령 예비의원으로다가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이렇게 안보 전문가시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지금 아직까지는 박찬주 대장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제가 참석한 이유는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박찬주 대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찬주 대장님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은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북 정책을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을 보면 이승만 시대에는 반공주의를 내세웠어요. 박정희 시대에는 성공주의를 내세웠어요. 공산주의 이기자. 그 다음에 노태우 시절에 와서는 북방정책을 내세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자세히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DJ 노무현 시대에 와서는 햇볕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 다음에 MB 때는 비핵개방 3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박근혜 시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 했지만 별다른 대북 정책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시절에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벌써 남북 정상회담을 몇 번 하고 했지만 북핵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더 위험해졌죠. 이제는 핵의 노예가 곧 되어가죠. 북한에서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정책을 나는 햇볕 정책 3기가 아니고 종북 정책이라고 봅니다. 맹목적으로 북한 따라가는 정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대북 정책은 우선 첫째,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입니다. 서로 간섭하지 마자. 너는 너그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막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제 경쟁을 해보자. 동서독처럼. 너희들은 공산주의 체제로 발전시키고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발전시킨다. 그러다가 체제 경쟁에서 무너지는 쪽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급하게 하려고 달려들면 전쟁의 위험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북 정책 딱 두 가지 입장에서 합니다.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다. 두 번째, 체제 경쟁해보자.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로는 안 돼요. 핵 문제는.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한 게 벌써 4년 전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유럽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게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나토 전선에 핵미사일을 전강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위협을 느끼니까 미국 측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바로 우리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 개발하겠다. 바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토 5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합니다. 독일, 벨기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 터키, 또 한 나라는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나라에. 그러면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핵 단추를 공유를 합니다. 미국과 그 주둔국하고 합의가 될 때 쏘는 겁니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쏘지도 못해요. 그 주둔국에서도 일방적으로 쏘지 못해요. 그 핵 단추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핵 단추를 공유하는 나토식 핵 공유를 우리는 미국 측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2017년도 10월에 워싱턴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갔을 때 상원 군사위원장, 하원 군사위 소위원장, 그리고 하원 의장, 국무차관, 그때는 국무장관이 공석 중이었어요. 다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해달라. 나토식 핵 공유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원자력을 30년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핵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 그거 재처리하면 1년에 핵탄두 1000개도 생산할 수 있다. 난 미국 조야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뜬구름 지나가는 소리라고 느꼈겠지만 2년 전 작년부터는 미국 조야에서 한국 핵개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미 외교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외교협회라는 데는 외국의 원수들만 와서 강연하는 데입니다. 근데 미 외교협회는 미국 외교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만 모인 데입니다. 거기서 북핵 위험이 워낙 심대했기 때문에 한국의 야당 대표 입장을 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초청 가서 내가 한 40분 연설을 했어요. 우리 핵 개발할 수 있다. 재료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다. 1년 만에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핵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 핵 확산 금지 그 조약만으로 못 믿겠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해가지고 미국 동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어 버렸는데 너희들 핵폭탄이 떨어질 것 각오하고 한국을 지켜주겠느냐. 그런 상황이 오면 너희들은 우리 안 지켜준다. 못 지켜준다. 이번에 아프간 한번 보세요. 철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핵 공유를 해주지 않으면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2017년도 10월 미국 가서 외교협회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축 전문가 한 사람이 그 군축 차관보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딱 질문을 하는 게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IAEA 10조를 보면 자위를 위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위를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 거기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IAEA 10조를 읽어봤나? 북핵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핵확산 금지 조항에 얽매이냐?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제재를 한다는데 한국이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한미 상호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경제 제재 너희들이 하면 대한민국만 타격이 입을 것 같냐? 당장 반도체 수출 안 하면 너희 나라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는 북한처럼 폐쇄 경제 체제고 원시 경제 체제가 아니다. 너희 나라도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래 이야기하는 거 대꾸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 핵개발론 허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미국 측에 나토식 핵 공유를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해서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외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북은 핵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예. 자, 이장. 예. 한 분 정도만 더 받으시고. 네? 한 분 정도만 그래. 더 받으시고. 예. 예. 조금 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사전 투표라든지 그걸 법을 바꿀 수는 없고 의석수에 따라서. 그래서 사전 투표라면 국민이 남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보초를 쓰든지 사실상 투표를 해놓고 또 조금마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국민의힘에서 좀 세워야 되겠다는 거 안 맞아. 예. 또 하나는 좀 전에 우리 홍어머니께서 탕정의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이야기하면은 수원, 화성, 응인, 평택, 천안, 안성 지금 삼성이자 안성이 지금 땅을 사고 있다고 지금 소문이 들려요. 이건 뭐 시중에 들리는 소문이 하면은. 그래서 저는 천안에 서만에 종축단지 130만 평이 있는데 거기 지금 지목이 뭔지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축단지를 천안에 어떤 산업단지를 좀 유치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 좀 연구 좀 해주시죠.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의 뜻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만해. 예. 지금 또 저희 중도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원들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4년 전하고는 5년 전하고는 상황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되면 이재명 당할 사람은 우리 쪽에는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홍준표 대통령